현재 영국 전역은 완전히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BBC의 저명한 다큐멘터리 제작국장 PDE, 생방송 도중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으러 취재를 떠났다가 현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생방송 중에 눈물을 흘리며 폭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방송이 송출되자마자 영국 전체는 경악에 잠겼으며 모든 언론 매체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이 영상 하나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BBC 최고 경영진마저 극심한 혼란 속에서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사태 수습에 나섰다는 후문입니다. 과연 이 PD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토록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전율적인 진실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저는 이사벨라 크로포드입니다. 38세의 BBC 다큐멘터리 제작국장이죠. 저의 윤영이는 코벤트 가든 왕립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 뒤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곳의 수석 소프라노셨고 저는 분장실과 연습실을 놀이터 삼아 성장했습니다. 5살 때부터 푸치니의 아리아를 자장가로 들었고 7살에는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 전곡을 외울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개인의 영혼에서 비롯된다. 이사벨라, 대중에게 영합하는 순간 예술은 소멸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옥스퍼드 서양철학과 교수셨으며 임마누엘 칸트와 거르크 헤겔의 철학을 논하며 항상 이성과 개인의 자유를 역설하셨습니다. 영국이 위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주의 전통 덕분이란다. 집단 속에 매몰되면 인간은 자유를 상실하게 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음악사를 전공하고 BBC에 입사한 지 15년 동안 저는 오로지 클래식과 오페라 다큐멘터리만을 제작해왔습니다. 바이로이트 축제,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라 스칼라 극장. 제가 다룬 주제들은 모두 인류 문화의 정수로 평가받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의 어느 날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사벨라,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어. K-시언이라고 들어봤나? 한국 대중음악 축제인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네. 자네가 가서 취재해오게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요? K-팝을 다루라고요? 젊은 시청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네. 자네의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네. 문화의 타락, 고귀한 예술 정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저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귀가 후 노트북을 켜고 K-팝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화려한 의상과 현란한 조명, 그리고 놀랍도록 흡사한 외모의 아이돌들. 이것이 과연 음악이란 말인가?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획일적인 안무에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미소.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북한의 매스게임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무엇인가? 2023년 5월 저는 카메라 감독 이든 브룩스 45세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습한 열기가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도시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든은 희귀 혈액형인 RHAB형이었고 혈우병까지 앓고 있었기에 항상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출발 전 담당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브라질은 의료체계가 불안정하니 특히 조심하십시오. 환자의 혈액형은 그곳에서 구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사벨라. 저는 20년간 전쟁터에서도 생존했어요. K-팝 콘서트가 뭐가 위험하겠습니까? 상파울루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빈부격차가 극명했으며 거리는 무질서했고 치안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리 곳곳에서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상점에서도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도 음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볼거리가 따로 없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호텔 체크인 시 매니저는 경고했습니다. 이 근처 파벨라는 위험하니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특히 야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K-콘 행사장 주변에는 소매치기가 많으니 유의하십시오. 저녁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든과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파울루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K-팝이라니. 저는 와인을 음미하며 말했습니다. 문화적 부조화의 극치야. 삼바와 보사노바의 나라에서 한국 아이돌이라니. 하지만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이든이 말했습니다. 남미 전체에서 팬들이 집결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더욱 비극적이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들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스스로 포기하고 획일적인 아시아 대중문화에 빠져드는 현상이야. 이것이 21세기 문화 제국주의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어? 다음 날 아침 케이콘 프레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 모인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 열정적으로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브리핑에서는 놀라운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사흘간 예상 관객 20만 명.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서도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저는 이든에게 속삭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K-팝을 보러 온다고?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이미 수많은 팬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말입니다. 대부분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아이돌의 사진이 인쇄된 티셔츠를 착용하고 응원봉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이든이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한국어로 무언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파르케 경기장은 거대했습니다.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이 K-팝 콘서트를 위해 만석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프레스 패스를 목에 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관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붉은색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붉은 물결, 레드 오션 같았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똑같은 색의 옷을 입고 왔다고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팬들끼리 SNS를 통해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은 레드 오션을 만들자고요. 붉은 바다요. 특정 한국 아이돌 그룹의 상징색이 빨간색이거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색깔까지 통일하다니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공연 시작 직전 관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가사를 전부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식민화의 전형적인 모습이군.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와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화인가? 아니면 문화적 획일화인가? 첫 번째 그룹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고 저는 귀를 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9명의 젊은이들이 완벽하게 동기화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죠. 저 정확성을 보십시오. 이든이 감탄했습니다. 군무가 정말 칼처럼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섬뜩한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인간이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개인의 개성은 어디에 있나? 저것이 예술인가? 아니면 군사훈련인가? 진행자가 무대에 올라 포르투갈어로 인사를 건네고 이어서 한국어로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중간 7만 명의 관객이 일제히 한국어로 따라 외쳤습니다. 하나가 되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콘서트가 아니라 마치 종교 집회 같았고 어쩌면 정치 집회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경고하고 싶은 지점이야. 저는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비판적 사고 없이 집단에 무력하게 매몰되고 있어. 이러한 맹목적인 추종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역사가 명백하게 증명하지 않았나? 두 번째 그룹인 여성 아이돌이 등장하자 관객들의 반응은 더욱 열광적이었습니다. 저들을 보세요. 저는 이든에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동작을 따라 하고 있어. 무대 위에 아이돌들의 춤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인가? 팬들이 즐거워 보입니다만 이든이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문제야. 저는 답답해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관객에게 사유하도록 만들어야 해. 성찰하게 하고 질문을 던지게 해야 한다고. 저것은 단순한 감각적 자극에 불과해. 무대 구조물이 화려하게 움직이고 레이저 쇼와 불꽃이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공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것을 지탱하는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자리하고 있었죠. 화려한 영상이 스크린에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프레스 구역에서 비판적인 논평을 계속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시각적 자극은 젊은이들의 감수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술적 감동 대신 즉각적이고 표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게 만들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 불길한 금속 마찰음이 귀를 찔렀습니다. 무대 왼편에 설치된 거대한 철제 구조물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이든이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감지했습니다.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구조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파과광,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구조물의 연결 부위가 파손되면서 거대한 철제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크린이 기울어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피하세요. 누군가 절규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무대 근처에 있던 스태프들과 기자들이 미처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든을 찾았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촬영하기 위해 무대 쪽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이든, 제 외침과 동시에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떨어진 철제 빔의 끝부분이 이든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놓친 채 그대로 쓰러졌고 바닥에는 붉은 피가 흥건하게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제 시야에는 오직 이든만 존재했습니다. 오 마이 갓, 이든? 이든!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옆구리였습니다. 날카로운 철제 파편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앰뷸런스. 저는 주변에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행사장에는 대기 중인 응급 의료팀이 신속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을 통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 의료진이 포르투갈어로 빠르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무슨 혈액형입니까? RH-AB형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혈우병이 있습니다. 헤모필리아. 의료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포르투갈어로 다급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몇몇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로, 라로, 무이토라로, 무이토라로. 매우 희귀하다는 뜻이었죠. 들것의 이든을 싣는 동안에도 출혈은 계속되었습니다. 혈우병 때문에 지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압박 붕대를 감았지만 피는 계속해서 스며 나왔습니다. 구급차로 옮기면서 한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병원까지 20분 걸립니다. 버텨야 합니다. 저는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차 안에서 의료진은 수액을 연결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지만 이든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저는 이든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든, 버텨줘. 제발 버텨줘. 그의 눈꺼풀이 간신히 떨렸습니다. 이사, 벨라. 말하지 마. 힘을 아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상파울루의 복잡한 도로를 헤치고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지만 극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나요? 저는 애타게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전사가 답했습니다. 상파울루 시립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케이콘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들이 동시에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든은 상태가 위중하여 즉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서 저를 찾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환자의 혈액형이 매우 희귀합니다. RH-AB형은 브라질 전체 인구의 0.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불안감에 떨며 물었습니다.
병원에 재고가 없습니다. 브라질 의료 시스템 특성상 희귀 혈액형은 중앙혈액권에서 관리하는데 상파울루 중앙혈액권에도 지금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병원 복도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리오데자네이루와 브라질리아 중앙혈액권에 연락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그곳에는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리죠? 리우에서 도로로는 6시간, 헬기로도 1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브라질리아는 더 멀고요. 지금 날씨가 좋지 않아서 헬기 운항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든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혈우병 환자의 대량 출혈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과 같은 출혈 속도라면 2시간, 최대 3시간이 한계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1세기에 이렇게 거대한 도시에서 단지 혈액이 없어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니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나요? 인공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게다가 혈우병 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응고인자가 포함된 실제 혈액이 필요합니다. 저는 즉시 영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지만 주말이라 당직자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의료 긴급 상황은 현지 병원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의료 통역 지원 정도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월요일에 정식으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BBC 본사에도 연락했지만 런던은 새벽 시간이라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든의 가족, 그들이 영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2시간이 1시간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의사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병원은요? 사립병원이라도? 이미 전부 연락했습니다. 상파울루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까지 확인했어요. RH-, AB형은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양은... 저는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극도의 무력감이 전신을 짓눌렀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저는 완전히 홀로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전기는 호텔에 두고 왔고 병원 매점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듯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이요? 저는 어리둥절하여 간호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이콘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스태프들도 있고 이곳에 사는 한인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단결력이 강해요. 그게 무슨...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희귀 혈액형이었죠. 한인회에서 즉시 움직여서 브라질 전역에서 혈액을 찾아냈어요. 정말 신속하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고요? 전체주의적 집단 문화라고 조롱했던 바로 그들에게요. 하지만 시계를 보니 이미 1시간 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든에게 남은 시간은 단 1시간뿐이었죠. 저는 한국말을 못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한국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다친 팬들 때문에 많이 와 있거든요. 영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에 내려가니 정말로 캐시온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도와주세요. 라는 단순한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한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 몇 명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영어 하실 수 있나요? 네, 합니다. 한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동료가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고를 당해치는데 피가 필요해요. RHAB형이에요. 혈우병도 있고 시간이 없어요. 1시간밖에. 제 설명은 두서가 없었지만 놀랍게도 그 남성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RHAB형이요. 정말 희귀한 혈액형이네요. 잠깐만요.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케이콘 현지 코디네이터입니다. 이사벨라 크로포드입니다. BBC PD고요.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요. 김민준 씨가 저를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는 신속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급하게 통화에 댔는데 중간중간 RHAB, 긴급, 혈우병 같은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상태는 어떠세요? 수술실에 있어요. 의사가 1시간이 한계라고. 저는 불안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간호사예요. 박지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는데 일단 위에 올라가서 상태를 확인해 봐도 될까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방금 전까지 절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낯선 사람들이 제 문제를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다니. 김민준 씨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한인 회장님께 연락했어요. 지금 전체 네트워크에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브라질에 한인이 10만 명이 넘게 있으니 분명 같은 혈액형인 분이 계실 겁니다. 10만 명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상파울루에만 5만 명 정도 계세요. 왓츠앱 그룹이 1000개가 넘고 페이스북 그룹도 있고 교회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지금 전부 가동하고 있으니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저희를 모르시잖아요. 김민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때 뭉칩니다. 그게 바로 저희 방식입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병원 로비가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계속 도착했죠. 케이콘 스태프들, 상파울루 거주 교민들, 심지어 관광객들까지 혈액형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도 RH-예요. B형이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오고 있습니다.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불과 20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홀로였는데 이제 수십 명의 낯선 사람들이 이든을 위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최대현이라는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브라질 한인회장 최대현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해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나중에 하시고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혈액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벌써 30분 전에 전체 공지를 올렸으니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통화를 하는데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여보세요? 아, 오 사장님, RHAB형이 정말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아, 캄피나스요. 여기서 100km나 떨어져 있네요. 너무 멉니다. 저는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잠깐만요. 최 회장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 나야. 지금 긴급 상황인데 캄피나스에서 상파울루까지 최대한 빨리 와야 해. 생명이 달렸어.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한국인이 나섰습니다. 제가 헬기원크 회사를 아는데 연락해 볼게요. 저는 경찰 쪽 아는 분께 연락해서 에스코트를 요청할게요. 고속도로 상황 실시간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작전이 짜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와 같았고, 아니, 군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20분 후 놀라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찾았습니다. 3명이나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캄피나스에 계신 오승철 씨. 두 번째는 상파울루 동쪽 끝 구아룰류스에 계신 이원재 씨. 그리고 놀랍게도 세 번째는 병원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한준영 씨였습니다. 한 사장님이 10분 안에 도착하신대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10분 후 숨을 헐떡이며 한 남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이었죠. 한준영입니다. 어디서 피를 뽑으면 되죠? 그는 이미 팔을 걷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그를 체열실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집에서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메시지 보고 바로 뛰어왔어요. 한 씨가 말했습니다. 한인회 단체 대화방에 긴급 메시지가 떴거든요. 영국분이 위급하다고. 저희가 한국 문화를 그렇게 비판했는데도요. 한 씨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게다가 같은 희귀 혈액형인데 안 오면 그게 사람입니까? 체열하는 동안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정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되는 말인데. 남이지만 남이 아닌 거예요. 특히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두 번째 기증자 이원재 씨가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30대 남성이었죠. 죄송해요. 늦었죠? 이 씨가 헐떡였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혀서 중간에 차를 버리고 오토바이 택시를 탔습니다. 한인회에서 비용은 전부 대준다고 해서요. 세 번째 기증자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캄피나스의 오승철 씨는 정말로 경찰 에스코트를 받으며 왔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인 회장님이 지역 의원님께 부탁하셨대요. 김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하고 있거든요. 생명이 달린 일이라니까 바로 도와주셨답니다. 하지만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혈액은 확보했지만 양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출혈이 예상보다 심각해서 그때 초회 회장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의 수도입니다. 이곳에서 비행기로 3시간 거리죠. 지금 아르헨티나 교민 2명이 공항으로 가고 있답니다. 최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같은 혈액형이래요. 비행기표 끊어서 지금 출발한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요. 목숨이 달렸는데 비행기쯤이야. 간호사 박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파라과이에서 헬기를 타고 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든의 생명선이 연장되는 순간이었죠. 의사가 나와서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복잡해서 혈액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최소한 4명분은 더 있어야 안전합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한국인들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검사받고 싶어요. 혈액형은 안 맞지만 다른 도움이라도. 커피랑 샌드위치 사왔어요. 다들 저녁 못 드셨죠? 담요도 가져왔어요. 밤에 춥대요. 새벽 1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출발한 2사람이 도착했습니다. 류테오 씨와 고은솔 씨였죠. 늦어서 죄송해요. 류 씨가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시간이 좀 걸려서.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인회에서 다 처리해준대요. 고 씨가 웃었습니다. 이런 일에 쓰라고 기금을 모아두거든요. 새벽 2시, 수술이 계속되는 동안 병원 로비는 마치 작은 한인타운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김밥을 만들어 왔고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나누어 주고 있었죠. 왜 다들 안 가세요? 피곤하실 텐데.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라도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이실 것 같아서요. 새벽 4시,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출혈도 멈췄고 생체 신호도 안정적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지만 살았습니다. 순간 로비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기 가족이 살아난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함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그리고 부끄러움 때문에 울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박지수 씨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 잘 됐잖아요. 미안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그렇게 무시하고 전체주의라고 비난하고 괜찮아요. 그녀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가끔 스스로에게 물어요. 우리가 너무 집단적인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뭉치는 것,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최 회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의 집단 문화는 개인을 억압하는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을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상파울루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가볼게요.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이든 씨, 깨어나면 연락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이든 씨가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준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 주세요.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하나둘씩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본 거지? 정말로 전체주의를 본 건가? 아니면 인간의 아름다운 연대를 본 건가? 이든이 의식을 회복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교대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요. 정말 놀라워. 이든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날 살렸다고? 그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피의 절반은 이제 한국 피야.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한국 교민사회의 조직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의료비 문제가 발생하자 즉시 모금이 시작되었고 통역이 필요하면 자원봉사자가 나타났으며 이든의 가족과 연락할 때도 시차를 고려하여 교대로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최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오랜 세월 타국에서 살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건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의료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서로 돕는 체계를 만든 거죠.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이? 한 20년 됐나? 처음엔 작게 시작했어요. 교회 중심으로 모이다가 이제는 꽤 체계적이 됐죠. 의료뿐만 아니라 법률, 교육, 비즈니스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체주의라고 비난했던 것이 사실은 생존을 위한 연대였다는 것을요. 어느 날 오후 박지수 씨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K-pop 팬덤도 이와 비슷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응원하는 것은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에요. 같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연대죠. 하지만 그 획일적인 응원은 정말 획일적으로 보이던데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요. 단지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도 개인의 취향이나 자유는 이사벨라 씨,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빨간 옷을 입는 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함께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거죠. 그게 자유 아닌가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사벨라 씨가 사랑하는 오페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같은 검은 옷을 입지 않나요? 그게 개성을 억압하는 것인가요? 그건 다르죠. 예술적 통일성을 위한 K-pop 팬덤도 같아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며칠 후 병실에서 이든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있잖아, 이사벨라.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게 뭔지 알아? 뭐였는데?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부상자들을 돕는 모습이었어. 아까 그 붉은 물결이 순식간에 구조대가 된 거야. 그때 생각했어.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김민준 씨가 병문안을 왔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의 정칭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글쎄요.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면서 그 이상이죠. 남을 나의 확장으로 보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나의 확장이요. 네.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당신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돕는 것이 당연한 거죠. 특별한 일이 아니라. 퇴원을 앞둔 날, 저는 최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역사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은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거든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그럼 개인의 자유는요? 개인이 먼저 살아야 자유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살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요. 퇴원 전날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일 케이콘 갈라쇼가 있습니다.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인데 같이 가실래요? 이든 씨는 아직 무리겠지만 이사벨라 씨라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든을 살려주었는데 그 정도는 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찾은 알리안츠 파르케.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입구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의 미소가 다르게 보였고 질서 정연하게 줄 선 팬들의 모습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기 보세요. 박지수 씨가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들이 브라질 빈민가 아이들이에요. 케이콘에서 무료로 초대했어요. 무료 초대요? 네. 매년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초대해요. K-팝을 통해 꿈을 키우라고요. 공연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메시지가 떴죠. 이든 브룩스 씨의 쾌유를 축하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7만 관중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팬들이 SNS로 소식을 들었거든요. 김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다들 걱정 많이 했어요.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노래, 같은 춤이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획일적이라고 생각했던 응원 속에서 개개인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친구와 껴안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감정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면서도 함께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박지수 씨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 구역은 청각 장애인 팬들이에요. 수어 통역사가 있죠. 저쪽은 휠체어 구역이고요. 이렇게 세심하게, 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한 아이돌 그룹이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통역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가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이전에는 전체주의적 구호로 들렸을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강요가 아닌 감사였고 억압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이사벨라 씨, 최 회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여전히 소음으로 들리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하모니로 들려요. 하모니요? 네. 서로 다른 음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드는 화음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하모니는 각자 자기 소리를 내면서도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공연의 클라이맥스에서 모든 아티스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도 일어섰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모두가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열정적으로 춤추고 어떤 이는 조용히 손만 흔들고 어떤 이는 그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박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함께는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강요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한 브라질 팬이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공간이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 팬들에게 배운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이렇게 전파되는 거구나. 강요가 아닌 감화로, 억압이 아닌 사랑으로. 나가는 길에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이사벨라 씨, 혹시 한국 속담하세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마신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종이 한 장도 여러 명이 함께 들면 가볍다는 뜻이에요. 혼자서는 무거운 것도 함께하면 가벼워진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든의 생명이 그렇게 구해졌으니까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6개월 동안 다큐멘터리를 완전히 다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제목을 바꾸었죠. 초기 구상했던 21세기 문화의 타락에서 모 하모니, 경계를 넘은 공명 남무로요. 제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한국인들의 희생적인 도움, 무엇보다 정이라는 개념을 깊이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어의 정은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면서 그 이상입니다. 타인을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확장된 나로 보는 마음입니다.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며 작업했습니다. K-con의 영상을 다시 보니 전혀 다른 요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획일적이라고 단정했던 붉은 물결 속에서 수만 개의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각자의 아픔, 각자의 기쁨, 각자의 꿈이 존재했죠. 편집장은 초안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사벨라, 이게 정말 자네가 만든 건가? 자네답지 않은데? 저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냉철하고 비판적인 것. 그것이 제 편견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 이든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는 제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2023년 12월 BBC 프라임타임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층에서. 드디어 K-POP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다큐가 나왔다. 한국의 정문화 정말 아름답네요. 나도 저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라는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BBC 아침 뉴스 생방송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이사벨라 크로포드 씨, 안녕하세요. 당신은 유럽 고급 문화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번 다큐멘터리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인사했습니다. 제가 수호하려 했던 것은 문화가 아니라 저의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형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든을 구하기 위해 밤새 달려온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 피를 나눈 사람들. 그들이 이든을 구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편견도 구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전체주의가 아니라 아름다운 연대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방송에서 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했는데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습니다. 그게 정이라는 거래요. 남이지만 남이 아닌. 이제 저도 조금은 이해해야 합니다. 진행자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K-POP이 단순한 대중문화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끈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인터뷰가 끝나자 프로듀서가 다가왔습니다. 이사벨라, 시청자 게시판이 폭주하고 있어. 역대 최고 반응이야. 정말로 수천 개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감동했다는 사람들, 한국 문화를 다시 보게 됐다는 사람들,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벨라, 방송 봤어.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저는 울컥했어요. 제가 어머니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정한 예술이 뭔지 이제 알았으면 된 거지.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생각해봤어. 한국 성악가들과 협업 공연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드는 완전히 회복했고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의 연결고리라는 시리즈입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다루는 내용이죠. 지난달에는 런던 한인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사벨라 씨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런던 한인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어머니였습니다. 코벤트 가든에서 한국 성악가들과의 합동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동과 서의 하모니라는 제목이었죠. 관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 어머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가곡과 이탈리아 오페라의 만남, 정말 새로웠단다. 올해 3월, 저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넌 비판하러 간 것이 아니라 배우러 간 것이죠. 서울에서 브라질 한인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한준영 씨가 약속대로 서울을 안내해줬고, 김민준 씨는 K-POP 콘서트에 초대해줬습니다. 이사벨라 씨도 이제 우리 정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예요. 박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평생 이어질 인연이죠. 이드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지.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헌혈도 시작했어. RHAB형, 누군가에겐 생명줄이 될 수 있으니까. 브라질 한인들과도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한준영 씨는 사업차 런던에 올 때마다 연락을 주고 최대현 회장님은 가끔 안부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얼마 전 김민준 씨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K콘 2024의 사진이었죠. 여전히 붉은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저 붉은 물결은 획일화가 아니라 하나됨이라는 것을,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어쩌면 진정한 하모니는 서로 다른 음들이 함께 울릴 때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클래식과 K-POP이 개인과 공동체가 서양과 동양이 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우리 모두가 함께 울릴 때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사벨라 크로포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열린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이 영상 속의 정 문화와 연대의 힘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감동적인 경험을 하셨다면 아래 댓글창에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시고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